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만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만사. 저는 상속증여편의 진행을 맡은 박수정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024년 7월 핫한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가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분위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상속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수동의 핫한 남자 고경남 세무사님, 역삼동의 멋진 남자 허승민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수동의 핫한 세무사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이 핑크색, 핫한 핑크색을 입고 온 고경남 세무사입니다. 지금 올림픽만큼 전 국민이 또 하나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오늘 이 두 분 세무사님과 함께 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역삼동에서 온 허승민 세무사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이제 즐거운 시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만큼은 오늘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대 이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세무사님은 근데 네. 상속 받으실 거 좀 있으세요? 상속이요. 일단은 열심히 살아가는 굳은 의지 같은 거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제 두 발로 오롯이 자수성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버님께서 이제 좀 상속 재산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 주시겠다고 로또 645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오, 네. 파이팅! 네. 좋은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또 바라고 있습니다. 허 세무사님은 상속 받으실 자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떡해. 그래서 더욱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상속세에. 네. 근데 내가 상속받을 자산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하! 세무뉴스 이모저모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은요,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바로 상속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나는 상속 받을 거 없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는 수도권에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상속세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승민 세무사님은 이번에 그 개정안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7월부터 이제 상속세가 개정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이런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1999년 이후에 이제 상속세 세율이나 과세 표준에 대한 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속세다, 그리고 손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 세무사님 모두 궁금해하시는 정부의 상속세 주요 개정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상속 증여세이겠고요. 지금 이제 개정안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좀 나눠 본다면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세율 조정, 두 번째는 공제 항목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세율 조정은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높았던 최고 세율 50% 구간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과세표준 구간 30억 초과하는 사람들은 50%의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면서 최고 세율이 40%. 그래서 이제 OECD 평균 국가와 좀 마찬가지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담긴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하위 구간이었던 그 10%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과 증여세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증여를 할 때 공제를 받으면서 10% 제일 조금의 세금만 내고 좀 이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5천만 원 성인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 공제를 받다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 딱 1천만 원 납부하고 자녀한테 1억 4천만 원을 이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증여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제가 됐다라고 하면 10% 구간,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2억 원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제 2억 5천까지를 증여를 하고
10%에 해당하는 뭐 2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2억 3천만 원을 그대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이제 혼인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3억 3천만 원까지 또 2천만 원의 세금으로만 줄 수 있고, 양가가 만약 합쳐졌다 그러면 6억 6천만 원 결혼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세율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제 항목의 조정인데, 사실 세율 부분보다 더 핫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자녀 1인당 원래 이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공제 금액 5천만 원씩 적용을 해줬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자녀 인수당 곱해서 공제를 적용을 해줬는데, 보통 자녀가 6명 이 있어야만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서 5억 원이 되다 보니까, 자녀 6명이 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 당연시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의 금액이 지금 한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근 8, 9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 5억 원으로 1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만 있어도 5억 원의 공제가 바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 기초공제를 더해주면 7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전에도 박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이게 공제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 2명에 뭐 와이프까지 있다. 그때 뭐 상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17억 원 정도의 재산까지는 상속세를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제 좀 얘기가 많았던 부분 중에서는, 상속세가 지금 체계가 사망하신 분, 이 피상속인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뭐 유산 취득세형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구조 자체를 좀 바꿔서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이번 개정안에는 좀 담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법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니 해도 이번 상속세 개편의 최대 화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산 과세 방식에서 과연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었어요. 말을 좀 더 풀어보면은요, 유산 과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출된 상속세액을 상속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그란 케이크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상속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속세율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만 초과해도 상속세 세율은 50%를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세를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50%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 30억 기준으로 50%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만 10억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상속세를 부랴부랴 준비를 하시게 되죠. 이러한 유산 과세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들 개인이 각각 취득하는 유산 취득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요, 쉽게 조각 케이크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훨씬 더 과세 표준의 덩어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전환이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정 적자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사업자분들이 느끼시는 코로나 여파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고요. 고물가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사실 녹록치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대비해 2024년도에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 적자가 22조 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게다가 지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나왔죠. 이렇게 국가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마저 유산 취득형으로 전환이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허 세무사님은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고세무사님이 전문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 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제 추후 이제 본회 통과 여부까지도 이렇게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박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산 취득세나 그리고 자본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 잔여 공제를 상향하는 것 외에도 이제 기본 공제를 이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이제 늘리자는 주장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새로운 논의나 그리고 법안 발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정안에 대한 감세 효과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상속세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조금 이제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1년에 이제 상속 증여재산 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최대 기업에서 이제 상속이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과거서부터 이렇게 지속돼 온 저희 이제 상속 증여세 결정세액의 증가 폭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 그 세율 개편 그 자체가 이 사회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큰 폭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정부 각처의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상속세 개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속적인 관심 부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재정 여기서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관심 있으신 거예요? 네, 저도 전국민 받고 싶습니다. 25만 원 얼마 받고 싶으세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 않을까요? 세금 그러면 그 고세무사님이 세금을 많이 내실 텐데 그런 네. 부분은 염려되지 않으세요? 지원을 해주시는데도 세금을 내야 될까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고세무사님이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네. 부분 많이 상대적으로 부담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저 성실 납세자다 보니까 열심히 또 납부를 해야죠.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허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25만 원 지원법 지원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 그리고 지원을 받는 것, 이게 이제 나라 예산에서 얽혀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 받는 건 좋긴 하지만 또 내는 게 많아지면 또 싫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는 받으면 또 물가가 또 그만큼 또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받으나 안 받으나 하면 저는 그냥 안 받고 싶은데요. 네, 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보면은요, 세무사로서의 어떤 그 상담가들을 완전히 제외하고 제 순수 지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세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이 어떤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 사례를 한번 겪어보면은요, 이게 세금을 조금 알아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추징이 일어나면 뭐 몇백만 원 단위부터 억 단위까지 추징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러한 자금을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뭐 통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금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금을 당장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어떤 세금 추징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세무사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하는지 이번 코너에서는 세금 추징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허승민 세무사의 7분 강의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허승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추징 사례에 앞서서 상속세 과세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세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세 결정 기간 내에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결정 기간은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결정 기간 내에 통상 100일의 시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이런 세금의 추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분께서 사망을 하면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상속 재산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인의 유품 정리나 세금 공과금, 각종 등기 등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가늠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은 본래 재산 외에도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즉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그리고 공과금, 장례 비용, 채무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분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포함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 재산이나 간주 상속 재산이나 추정 상속 재산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 분들께서 더욱 유의하셔서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주 상속 재산은 본래 상속 재산이 아니지만 그 실질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 재산, 그리고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퇴직금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원퇴직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임원이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의 성격으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고인의 사망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족분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을 상속받은 유족이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회사가 이를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상속인 외의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됨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법이나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받으시는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납입 주체가 중요합니다. 보험금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을 계약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서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포기하거나 그리고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이제 납세 의무의 승계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기 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하여 사용된 금액 또는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1년 전에 2억 원 이상 그리고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행방을 상속인이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추정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이유는 유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상속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정 상속재산과 반대로 거래가 투명한 금융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요.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에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 공제하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상속세 계산 시에는 사전증여재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고령의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가 1년에서 2년 후에 시행이 되는 경우라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관련 세금의 추징은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등이나 다른 세금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기획조사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00건 가량을 적발해서 지방세 75억 원을 추징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망을 함에 따라 상속인을 건너뛰어 매수자로 바로 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전체를 시가로 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셨던 계약금과 중도금은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즉, 이 상속인 분들이 피상속인이 매매 중인 자산을 상속으로 취득을 하고 양도한 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분할한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최초 분할을 넘어서는 재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입니다. 그 상속세 납세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은 사망 이전의 삶까지도 추적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고인의 명복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생존의 상속을 고려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화두는 바로 상속세죠. 세법 개정안이 나온 직후 한국세무사회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주요 개정에 대한 그 평가들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상속세 세율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세율을 상속세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요. 상속세 과세 표준이 가장 많은 구간에서의 세율이 인하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머지 구간은요, 보시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물론 상속세 과세 표준,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상속세 세율 10%를 적용하던 부분을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 표준이 약간 더 확대되었지만 그래도 최고 세율 인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이렇게 최고 세율 구간을 인하를 할 경우에는요,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그 고액 자산가 2,400명에게 매년 1조 8천억 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대급 감세 개정안이고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감세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어떻습니까?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7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감세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세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디서 세수가 확보가 되겠어요? 결국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다른 세대나 또 다른 종류의 소득에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예전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시가가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상속세 개정안에서 최고 세율만 인하를 하고 그리고 자녀 공제를 확대한 것만으로는 중산층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고액을 상속받는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세 인하가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집 한 채라도 있는 중산층 상속 부담하는 분들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이 더욱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고액 상속자 2,400명만 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말고 하후 상박으로 상속세를 조정해서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속세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축소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획기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을 기준으로 17억 정도 상속 공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행세법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행 자녀 공제가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공제가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현행은 자녀 공제가 한 명당 5천만 원씩 만약에 2명이 적용이 된다 한다면 기초 공제 2억, 자녀 공제 1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까지 8억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일괄 공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5억, 총 10억 원의 공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제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세법에서는 자녀 공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입니다. 5억 원씩 2명이 적용되면 10억이고요. 기초 공제 2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하시면 17억 원 상속 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는 이 일괄 공제, 10억 원 공제보다 훨씬 더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상속세가 개정이 된다면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공제를 확대하더라도요,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상속세 내용이 조금 요건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계속 같이 거주를 했던 주택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주택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상속세를 내느라 그 집을 처분하면 자녀들은 당장 거주하실 수 있는 주택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 1주택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소급해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거주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공부라든지 또는 취업 요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세를 얻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동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요,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의 시가가 얼마세요? 이러한 공제 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거주하시는 1주택자들이 최소한 상속세로 인해 주거권을 위협받지 않고 계속 그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조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그리고 국민의 권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 입법 절차는요,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걸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요, 국민이 원하시는 좋은 세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평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 시청자분들이 평상시 궁금해하셨던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 상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계세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과거 10년치 아버님 계좌를 떼어봤더니 매달 1,000만 원씩 내연녀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요. 이건 자녀들이 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 좀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별히 아버님이 어디 회장님 아니셨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세무사님, 네. 내연녀가 아버님으로부터 매달 받은 네. 자금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분통과 분노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일인데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10년 이내에 상속인들한테 흘러 들어간 자금 또는 사전에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 이 재산들을 다시 상속 재산에 합쳐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케이스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뭐 부동산이야 뭐 등기가 바뀌니까 사실 증여세 신고를 다 명확하게 하고 계시지만 현금으로 뭐 금융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해주셨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이 뭐 나는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조사가 안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다 밝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전 증여 합산 과세를 통해 가지고 상속세에 아까 말씀하셨던 케이크를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케이크를 키워가지고 여기에 상속세도 높게 부과를 하고 또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증여세에다가 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다 가산세도 붙여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녀다. 그러면 내연녀는 사실 이제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상속인이 아니니까 내연녀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법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굉장히 긴 기간을 상속인들한테 주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짧은 기간이지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죠. 5년. 그래서 5년 동안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연녀한테 흘러들어간 자금이 무상으로 갔으니까 공짜로 갔으니까 내연녀는 사실 이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이 분은 당연히 증여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납부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거죠. 그럼 상속재산에 합쳐졌는데 이 상속재산을 사실 상속인들끼리만 나눠 가졌다. 내연녀가 뭐 받은 건 없다.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상속재산을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의무가 없어. 그러면 누가 납부하냐? 이 합쳐져 가지고 더 커진 상속세를 누가 납부하냐?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조사받을 때 이걸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발생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들으면 사실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금도 세금인데요. 세금 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연녀가 살아생전에 아버님이 나한테 뭘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전세 자금이 됐든 뭐라도 내놔라 하고 자녀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자녀분들은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보다도요,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상속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세무사에게는 뭐든지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거 증여로 볼 수 있는 아버님의 자산 이전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아버님의 부동산 처분 내역 또는 아버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나의 모든 기억을 총망라해서 모든 걸 다 세무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아버님 댁에 밥숟가락이 몇 개가 있었는지까지 네,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시는 모습에서 그분들의 금전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자금을 내연녀, 내연남에게 주신다면요. 계좌로 보내시던 현금으로 보내시던 수표로 보내시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하신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요. 뭐 살아생전에 주시는 거는 상속세 부담한다 인지하고 주시더라도 뭐 이런 거에 빌미로 상속 개시 이후에 자녀들한테 또 그 연락을 하니까요. 뭐 내가 그 외에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 자체를 남기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이 이혼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상속세 사전 증여 재산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증여 당시에는 이제 배우자 신분에 있다가 그 배우자 증여를 받으면서 이제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해서 이제 증여세를 냈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제 이혼을 하면서 그리고 상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 전 배우자는 상속인 외의자에 포함이 돼서 이제 해당 증여 재산을 또 고세무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해서 또 과도한 이제 세부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가장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실제 이제 본인이 재산을 이제 가져가지도 못했는데 이 상속세 부담이 이제 높아지는 점을 좀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 과세 체계는 고인을 기준으로 고인의 재산을 이제 다른 고인들과 그 평등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부과하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산을 취득하는 그 상속인분들의 입장이 고려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상속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요 그냥 기존의 재산 외에도 사전증여 재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 세무사분들한테 의뢰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고세무사님, 두 네. 번째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우연한 곳에서 알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별거 상태였어요. 이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동거한 지 2년쯤 지난 후부터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성심성의껏 남편을 간호했지만 남편의 폭언과 난폭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요. 혼자서 지낼 수 없었던 남편은 제게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의 부동산을 원했고 남편은 서울에서 제가 원하는 부동산을 마련해 줬습니다.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을 보살폈고 전처나 친자녀들 이상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다 6년쯤 지난 시점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잠시 며칠 전 국세청에서 저에게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사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았고 그가 힘들 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고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나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은 건데 증여세라니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이어서 지금 증여세와 가산세만도 5억 원이 넘게 추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승민 세무사님,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또 지금 국세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요 배우자 상속 공제 자체가 이제 최대 30억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공제 중에서도 가업 상속 공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공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좀 까다롭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위에 대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문의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 통칙에서는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상의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만을 이제 배우자라고 말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는 혼인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함으로써 이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이 민법을 근거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한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것이 이제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실혼 관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슈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뭐냐면 법률 혼이냐 사실 혼이냐에 따른 세법상의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게 되시면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이런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에서도 요즘 딩크족이 많잖아요. 딩크족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법에서는요,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해줘요. 그쵸, 적은 세금 금액이 없이. 아니죠. 엄청 예.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맞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게다가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세법에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런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건가요? 국세청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제 요새 뭐 유행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조론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딩크족 분들도 굳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뭐 맺지 않더라도 부부관계처럼 똑같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적 흐름도 사실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법률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가사 심판법에 따라서 보면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를 통해서 이제 법률 혼이 이제 아니더라도 사실혼도 동일하게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서도 이제 사실혼의 관계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세법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귀걸이 코걸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방식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게 법률론과 사실론을 뭐 둘 다 인정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세금 회피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사실론을 법률론처럼 인정을 하고 있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또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어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사실혼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법적인 혼인관계만 인정을 해주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가 한창 집값이 엄청 상승을 했었어요. 과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세금, 양도세.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목적이 있다 보니까 두 채이신 분들이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혼을 하면 각자의 세대가 별도 세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각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돼서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같이 생활을 하고 사실혼과 동일한 생활 형태다라고 하면 뭐 이혼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세법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아까 이제 허세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배우자 공제, 증여 공제나 상속 공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이제 사연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좀 이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증여 시에 배우자 공제는 현행세법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사연 주신 분은 그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 증여세를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님이 됐든 부모님이 조금 현명하게 조금 기존의 사전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고 세무사님, 어떻게 조금 재산을 분할을 해야 가장 좀 얘기가 없을까요? 잘. 균등하게 아니면은 첫째나 아니면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은 조금 많이 줘도 된다. 저는 지금 트렌드를 따지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부양의 의무, 부양에 대한 그 어떤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에게 더 물려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내 거 내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거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내 거에 해당하는 거는 내놔라라고 소송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사실 뭐 내연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상속인들인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종종 많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유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정말 정식으로 잘 작성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셋 중에서 제가 제일 이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한테만 다 주셨다 하더라도 법적인 권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소송을 그렇죠. 청구를 해서 그렇죠. 가져가실 수 그래서 소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게 생겼죠. 소송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더 예쁘고 더 자기한테 보필을 잘하는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전에 좀 주시는 방향이나 또는 유언장 작성을 하실 때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 정도의 부분만큼은 남겨놓고 네,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뭐 작성을 하시면 소송에서 어차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은요,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나의 의사 선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상속 시기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속세 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올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겠다? 불가능하세요. 내가 비록 상속 시기는 결정할 수 없지만 상속세 납부세액은 그 세무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세무사를 알아두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또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몰랐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제 지식도 풍부하게 해진 것 같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세무사님 어떠셨어요? 참 얘기를 나눠보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방송이나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세금 얘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이런 세금 얘기 너무 궁금했다 하시는 것들 샵 3772번으로 상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